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극단 결심. 2. 글로벌 호크가 일시 중지되었다. 전차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지상전의 황제라는 별명에 걸맞게 압도적인 화력과 기동력으로 전장을 주도합니다. 현대전에서 장거리 정밀무기와 공격 헬기가 등장하면서 근접전투가 사라질 것이라는 군사전략과 함께 한때 전차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모든 전쟁은 지상군이 대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종결되므로 21세기 전장에서 역시 전차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세계 각국은 전장의 승리를 위해 보다 뛰어난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마치 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날 듯한 분위기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구도 속에 전차의 시대가 다시금 부활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차에 접목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한반도에서도 전차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바로 U-25 전쟁 당시의 기억 때문인데요. 당시 북한은 소련제 D-34 전차 240여 대로 무장해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어왔고 전차의 강력한 위력 앞에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차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한국 육군이 포방부가 된 계기가 되었고 현재 한국은 포병 전력만큼은 세계군사력 1, 2위인 미국, 러시아만큼 뛰어날 지경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전차는 3.5세대 K2 전차로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되어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국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 장전 장치나 우수한 첨단 전자장비를 갖고 있어 세계 최고의 명품 전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 한 대의 전차도 보유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육군이 이제는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세계 각국의 관심 속에서 연일 K2 전차에 대한 러브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로 폴란드는 총 800여 대 규모의 사업비만 10조 5천억 원, 노르웨이는 150억 크론의 약 2조 원, 이집트는 500 플러스 골뱅이 대도입의 7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는 방산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대규모 수주이며 한국의 차기 전차 사업을 추진할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 육군의 차세대 미래형 전차 사업인 K3 개발에도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2 흑표전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폴란드는 냉전 시기에 들여온 러시아산 전차 대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규격에 맞는 장비를 도입할 예정으로 폴란드 방위산업계는 자국 정부의 K2 파생형 K2PL의 대량 생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쟁하고 있는 곳은 폴란드 현지 업체 외 현대로템의 K2,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있죠. 또한 노르웨이 역시 현재 운용 중인 독일제 레오파르트 EA4 전차 52대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독일의 개량형 레오파르트 EA7 전차와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최종 후보로 올라 경합 중에 있습니다. K2 전차는 대당 단가 150억 원으로 경쟁 모델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450억 원 전차와 비교해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노르웨이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에 있어 K2 흑표전차마저 도입된다면 육군의 최강 화력 전차와 자주포 무기를 한국산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사례로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르웨이의 K2 수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노르웨이의 국토 지형에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체 국토의 72%가 빙하의 침식을 받은 산맥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림이 24%를 차지하며 평지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K2 전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산악 지형을 편안하게 주행하게 하는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M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이 전차는 토션바형 현수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고지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방식의 경우 토션바 방식을 쓰게 되면 차체를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고 토션바 방식은 진동이 심해 탑승한 승무원에게 더 큰 피로감을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명중률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K2에 탑재된 유기압 현수장치는 복잡한 구조와 최신 기술답게 극히 일부 국가만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전 모델인 K1 전차에서부터 자랑이었던 유기압 현수장치를 활용한 이른바 무릎 꿇기 능력은 그 작동 속도가 기존 K1 전차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쪽 무릎만 꿇거나 아예 엎드려 버릴 수도 있어서 험하고 협소한 지형에서도 쉽게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바퀴가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현재 전 세계에서 K2 흑표가 유일합니다. 당연히 최신의 전차답게 바퀴 조절 능력이 컴퓨터에 의해 조종되는 유일한 전차이기도 하죠. 이집트 역시 최근 열린 이집트 방산전시회 EDX 2021에 참여한 K2 전차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1년 동안 급변한 이스라엘과 관계에 따라 포병 전력 증강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국가는 과거 4번이나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앙숙으로 이집트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기갑전력 현대화에 투자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비하면 질적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육군이 1100여 대 운용 중에 있는 주력 M1A1 전차는 1970년대 기술로 개발된 44구경장 120mm 활강포를 탑재한 노후화된 전차입니다.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됐죠. 이러한 구형 전차로는 이스라엘 신형 전차의 방어를 뚫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세계 전차 기술의 대세는 55구경장 모델로 바뀌고 있는데 포신 길이가 연장되면 포탄 속도와 파괴력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K2는 현대위아에서 생산한 55구경장 120mm CN08을 장착했는데 N1A1 전차의 포신에서 발사한 포탄은 2000m 거리에서 600에서 650mm 장갑판밖에 관통하지 못하는 반면 K2 전차는 2000m 거리에서 무려 800에서 850mm의 장갑을 관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력에서도 현존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K2 흑표는 55구경장 120mm 주포에서 발사한 K279 포탄을 방어하는 시험평가에서 방어에 성공하며 800mm, 850mm의 정면 방어력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K2 흑표는 센서 기반의 무장이 타겟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소프트킬 능동방어체계 APS를 장착하고 있어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감지해 대응 연막탄을 발사하고 회피기동이 가능합니다. 즉 APS가 없는 초기형 3세대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 등 적의 공격에 손쉽게 관통당해 생존성의 위협을 받지만 APS가 장착된 전차들은 최소한 한 번의 공격은 무마시킬 수 있고 빠른 연막 사용을 통해 우회 기동을 하여 발각된 위치에 벗어나서 재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오파르트 2, M1 에이브람스에는 APS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데 2017년 레오파르트 2를 앞세운 터키군이 이즈가 보유한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10대 이상 파괴되었고 2대는 포획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무적이란 칭호를 무색해 만들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터키군이 보유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30년 전에 생산된 EA4 모델로 능동방어체계 APS를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분석합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집트는 독일과의 무기 거래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으로 독일은 인권침해 국가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국제조약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무기 수출을 금하는 자국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력, 가격 경쟁력, 국제이해관계 측면 어느 것을 따져봐도 이집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K2 전차가 유일한 것이죠. 현재 현대로템은 K2 전차 3차 양산 사업 수주를 통해 방산 부문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의 해외 수출 성사가 가시화됨에 따라 K3로 불리는 차세대 전차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군은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K3에는 인공지능 전차, 레일건 장착 등 기존의 전차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전차의 동력 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 구성입니다.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고전압 대전류의 전력을 짧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탄, 요격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역시나 화력에 미친 포방부답게 주포는 전자기포 레일건을 채택하였는데 기존 화약을 쓰지 않는 막 10 이상 레일건을 장착할 예정이며 또한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해 전차의 큰 위협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성 역시 기존 전차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적용되었는데 방호력의 핵심인 장갑제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적이 레이더 등 탐지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승무원석과 승무원 헬멧에도 최첨단 영상장비를 구현하여 고해상도의 3D 외부 영상과 휴머노이드 기반의 고정밀 고효율 운용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죠. 요약하자면 현재 나와 있는 또는 앞으로 도입될 신기술이란 신기술은 죄다 끌어모아 세계 최고의 포병부대를 육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최근 한국의 K9과 K2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질투났는지 자국의 99식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가짜인 중국답게 중국군이 밝히고 있는 99A2 전차의 성능은 카탈로그 데이터 기반 모두 허구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카탈로그대로라면 미쳐도 이렇게 미친 전차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냥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설도 이렇게는 안 쓰겠습니다. 125mm 활강포 탑재의 관통력은 980mm이라질 않나 1800m 거리에서 포탄을 무려 7발이나 막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내년 열리는 전차 바이애슬론 챔피언십에서 중국 전차들이 당하고 있는 수모는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실 중국 전차의 무능함은 이미 1989년 6월 4일에 증명되었는데요. 그 수많은 전차들이 바로 한 사람의 용기에 의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만 보면 중국인들이 다들 그렇게 도망가니 세계가 두려워하는 중국 전차가 아니라 중국인만 두려워하는 중국 전차라는 아이러니. 이처럼 허위 스펙만 늘어놓고 퍼레이드 전용으로 전락한 중국 전차를 보니 갑자기 전차 이행시가 떠오릅니다. 정부 정책이 없으면 방산업체가 기술 이전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이는 기술 의혹을 핑계로 한국 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목적이다는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니 사태는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절대 한국을 봐주는 일은 없다고 군사 전문가를 통해 잘라 말했습니다. 시기가 불편한 정부에서는 방사청 및 방산 관계자들과 연속회의를 가집니다. 시기가 불편한 정부에서는 방사청 및 방산 관계자들과 연속회의를 가집니다. 다만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주권을 무시한 오만방자한 행동과 현 사태에 대한 진행은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조선일보에서는 타이거 아이 봉인 훼손으로 인한 한미 양측이 고성을 내며 충돌했다는 소식을 사실이 아닌 소문이 괴담으로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미국 측의 기술 이전에 대한 거부 사례와 수많은 고장이 있지만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로 전력이 공백이 생기고 있는 점, 한국의 FMS로만 수입한 비용이 전체 무기 수입 비용의 70%가 넘지만 미국은 FMS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 타이거 아이 봉인 훼손에 대한 정부 입장 등 여러가지 사례를 모으면서 이번에야말로 불합리한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 또한 봉인 훼손에 대한 미국 측 조사단의 무례한 행동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국 측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게 된 배경은 그동안 미국 측에 숱하게 당하면서 쌓인 을분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하는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공식, 부상할 경우 미국 측이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물건을 파는 비을이 아닌 값으로 행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미국산 무기를 사들였던 전 세계 국가들까지 합세하며 미국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절대 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유럽산 무기들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고 서로 간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미국 측에서 사실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자신한 한국 측의 포석인 셈입니다. 미국은 제대로 약속을 이행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미국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이 기회에 그간의 많은 불합리했던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그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천억 원을 공중에 날렸다고 평가받는 백두 정찰기. 도입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공중에 뿌린 결과가 된 것은 미국이나 한국 관계자들이나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방산 비리는 널려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백두정찰기 사업은 한국 측에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우선 도입한 책임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감청 장비에서 우왕좌왕하고 미국 내의 시온그룹도 제작 경험이 없다 보니 성능에 미달한 제품을 탑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상세한 계획도 없이 우선 상당에게 돈을 미국에 주고 나서야 백두 정찰기에 대한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유명한 이 국방장관과 린다김의 관계와 로비에 의한 졸속 행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백두 정찰기는 고장이 자주 나기로 악명이 높았지만 우리 손으로 정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대 모두 경납고에 방치됐습니다. 참다 못해 고장난 핵심 구성품을 미국까지 들고 가니까 겨우 배터리 하나 교체해주면서 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섬에 복받쳐 울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당시 얍소국 한국을 무시한 미국의 무성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교육적인 얘기로 회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미 업체에서 고쳐주어야 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서 고쳐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우리 처지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미국산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군 관계자나 군사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백두 정찰기와 피스아이에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국산 조기경보기 개발건이 나오자 반대한다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저희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이 기술 보안을 외치며 우리에게 핵심 기술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배경은 반드시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만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서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는 장비를 뜯어보았을 때 간단한 원리를 적용한 의외로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별것 아닌데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는 실태가 알려지게 되는 것과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는 배경이기도 하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얘기입니다. 정부와 방사청 등 방산업계는 미국의 갑질에 대한 목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은 미국을 당황하게 하는 소리를 냅니다. 미 의회가 보류한 글로벌 호크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으로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언론을 통해 흘린 것입니다. 일부 군 수뇌부는 기존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전자권 전환 뒤에도 대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글로벌 호크 도입 불필요론을 펼치며 지원 사격을 합니다. 이제껏 글로벌 호크를 목마르게 기다려온 것을 이번 한미 간의 불화를 이유로 더 이상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10조 원에 해당하는 무기 수입권이 다음 해부터 논의될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 포기건은 그에 대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국을 크게 당황하게 합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그렇게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미국의 기술 패권이 무엇인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이전에 어떤 장벽들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껏 그런 과정은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기에 당한 각종 불만과 서름이 고스란히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공개될 경우에 미국에 대한 나쁜 여론이 조성될 것은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주한 미 대사관 채널을 통해 미국에 알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의외로 한국의 거센 반발과 함께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초기와 다르게 태도를 바꿔 외교적 해결을 하다는 제의를 미 대사관을 통해 제의해 옵니다. 또한 고위 당국자와의 회담을 제외하고 실무자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자는 입장을 밝힙니다. 말하자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실무자 선에서 조용하게 끝내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사태를 키워봤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방사청을 포함한 군 당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기회에 더욱 확실하게 선을 그어 두 번 다시 유사한 미국이 갑질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반면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내놓은 입장대로 군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동맹국 간의 불화설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실 실무자 선에서 매듭 짓는 선에서 타결이 됩니다.
이오미 국방부는 차관보급을 위원장으로 한 한국의 기술보안 위반 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타이거 아이 건에 대해서도 미국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미 양국의 충돌까지 예상됐던, 특히 한국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긴박했던 이 사건은 결국 양국의 이해관계로 잡음없이 종료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미국의 완패로 끝났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미국이 먼저 싸움을 걸었지만 거둔 실속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고, 한국 측으로서는 미국을 겨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판 승이라는 것으로 낙착이 된 셈이고,